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공간 그래프를 그리는 것 말고 우리가 등위 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등위 곡선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복잡한 그래프라면 컴퓨터 그래픽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공간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건데요. 바로 지도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등위 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간 그래프를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레벨 커브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변수 함수 z는 equal fxy가 z가 k가 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을 우리는 함수 f의 등위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싶을 텐데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같은 우리 교재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마치 모자같이 생긴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일종의 산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레벨 커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이 공간 곡면이 바로 z는 equal 얘가 z는 equal fxy인데요. 자, 이 z는 equal fxy가 만약에 z가 1이면 z가 2면 z가 3이면 이렇게 절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절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만약에 z가 2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z가 20이라면 그럼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0이 되는 지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얘를 절단했을 때 그 절단된 궤적이 바로 얘예요. 마치 모자처럼 생긴 이거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자 테두리. 자, 이 모자 테두리를 그대로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킨 게 바로 맨 바깥에 있는 이 고리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공간에 떠 있는 이 공간 곡선을, 폐곡선을 그대로 xy 평면에 투영을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곡선을 바로 레벨 커브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뜻 이해됐죠? 그 같은 방법으로 높이가 25가 되는 지점, 높이가 25가 되는 지점으로 얘를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절단했다면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25가 되는 지점이었다라 가정할게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킵니다.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켜서 만든 이 곡선이 바로 레벨 커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Z가 30이 되는 지점에서 절단했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절단했으니까 이렇게 절단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대로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키니까 이런 모양의 바로 K가 30일 때의 고리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이 그래프를 레벨 커브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산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가정한다면 산 정상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절단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레벨 커브가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키면 굉장히 작은 폐곡선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살을 내려다 볼까요? 이 폐곡선을 위의 살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제일 작은 폐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색깔에 맞춰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시 또 색깔에 맞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자, 이렇게 XY 평면상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것을 이들 모두를 다 우리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 레벨 커브라 얘기를 합니다. 등위 곡선 또는 뭐 말 그대로 수중 곡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등위 곡선이란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레벨 커브를 평면상에다 투영을 시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지도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등고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여기가 산이라면은 여기에 산이란 걸 뜻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뭐 화라산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지도를 그릴 때 약속이. 그러면 휴화산이면은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산 모양의 그래프를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고리의 개수를 보면서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는 5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0m 간격으로 절단했다라고 되어 있는 지도라면은 요 고리 하나당 올라갈 때마다 이 산이 100m씩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를 좀 좁게 그렸거든요.
자, 이거 볼까요? 가파르게 생긴 면이 있다고 볼까요? 가파르게 생긴 면을 레벨 커브를 자르을 때 그대로 투영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파른 부분을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투영시키면 폭이 좁겠죠. 그러나 완만한 데를 레벨 커브를 잘라서 투영을 시키면 이렇게 완만하니까 이 간격이 넓겠죠. 자, 그래서 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그쪽 경사면이 완만하다는 뜻이고요. 등고선의 간격이 가파르다는 좁다는 얘기는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거의 뭐 절벽 수준이라든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고선 그래프를 보면서도 어느 쪽 능선이 완만하고 어느 쪽은 되게 위태롭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입체, 3천 공간상에 있는 어떤 그래프를 평면상에다 옮겨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등고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체 도형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레벨 커브 오늘날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간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레벨 커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요 그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교재 보면은 그림에 보면 요 교재 오른쪽인가에 보면 있죠.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지도를 제작할 때 등고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등고선을 이용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등고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등고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등고선 그래프를 보면서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3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1,3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등고선의 곡선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이 등고선의 곡선이 경계가 70이고 이 안쪽이 80인데 대략 보니까 7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거리를 비례해 가지고 대략 따집니다. 그래서 그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의 거리를 비례해서 몇 등분 된 위치쯤에 있는지를 보고서 대략적이나마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4,5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X좌표 4이고 Y좌표 5가 되면은 여기쯤에 있네요. 자, 이 바깥의 고리는 50인데요. 이 안쪽 고리는 60이니까 50하고 60에서 50보다는 좀 50으로부터는 거리가 멀고 60으로는 거리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얘도 대략 한 6 안팎 어떻게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70 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 72, 73 그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대략 이 값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73 정도로. 그리고 56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뭐 지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대략 이 정도로 보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런 등고선은요, 여러분들 또 일기예보 같은 데 보면은 그 등압선이 있잖아요.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이런 등압선. 바로 그것도 레벨 커브를 또 평면상에다 그려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커브는 사실 지도를 제작할 때나 또 일기예보도 같은 거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제 10번 볼까요? K값이 이렇게 4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게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에 등위 곡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Z값을 K라는 거거든요. K가 마이너스 6일 때예요. 지금 마이너스 6은 이퀄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한쪽으로 다 넘기니까 3X 플러스 2Y 그리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다 넘긴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넘겨도 되고요. 뭐 Y만 남겨놓고 다시 넘겨도 되겠죠. 뭐 Y는 해놓고 나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절편이 6이 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직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커브를 찾을 때 나머지 점을 다 대입하는 거면 생략할게요.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이렇게 XY 평면상에 직선들이 여러 개가 나타날 텐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 곡면에 대한 등위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지났을 때 여기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그래프 요 일부분을 그려놓은 거고요. 0을 지날 때, 6을 지날 때, 그리고 11을 지날 때 각각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레벨 커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곡면만 주어진다면 레벨 커브를 찾는 것은 그 상수값 Z 대신에 K라 놓고 풀면 K 값을 놓고 풀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예제 11번, 앞서 우리가 이것이 상반 구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반 구면에 대한 레벨 커브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상반 구면에 대한 레벨 커브를 그리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Z는 이퀄 GXY에서 이 Z 이퀄 K라 놓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식이 0일 경우, 이 식이 1일 때, 이게 2일 때, 이게 3일 때를 각각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0일 때를 풀어볼까요? 얘가 0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퀄 0. 자, 얘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9 이와 같이 됐습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k가 1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k가 1일 때 루트 9-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이퀄 1 이와 같이 돼 있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돈해 볼까요? 양변을 제곱하니까 1이고 넘겨서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퀄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뭘 나타내냐면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는 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위에다 같이 그릴게요. 2루트 2,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2루트 2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k가 1일 때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교재 그림을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다시피 K가 0일 때 우리가 계산해 봤죠. K가 1일 때 약간 안쪽에 있네요. K가 1일 때 3일 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레벨 커브를 평면상에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K가 1씩 올라가죠. 그런데 이 간격은 좁고 이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앞에서 그렸던 반구의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수평으로 절단했을 때 XY 평면에다 투영한 이 레벨 커브의 그래프의 간격, 그리고 그 입체 도형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앞에서 그렸던 거 한번 다시 되돌아서 볼까요? 상반 구면의 그래프를 우리가 앞에서 그렸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가파르죠. 그러다가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높이로 절단했다 할지라도 XY 평면에 투영을 시켰을 때, 같은 높이로 절단했을 때 XY 평면에 투영을 시키는 요 곤이 간격이 좁아요. 그만큼 가파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좀 더 올라갔을 때 절단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요 간격이 넓죠. 그래서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커브의 그 폭을 보고도 가파른지 완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어서 또 다른 레벨 커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2번 다음 함수의 등위 곡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위 곡선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앞서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죠. 앞에서 여기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XY 평면에 위로 1만큼 위에 약간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Z 대신에 1만큼 Z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올리라는 얘기였으니까 앞에 그렸던 그 그림을 우리가 보통 타원 포물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타원 포물면을 XY 평면에 높이 1만큼 띄어 올렸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XY 평면에 높이 1만큼,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만큼, 0,0,1만큼 위에 꼭지점에 잡혀 요 점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레벨 커브를 그리라는 얘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수평으로 자꾸 잘라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수평을 잘랐을 때 이 수평으로 절단된 단면 자체가 앞서도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거든요. X축에 평이하게 그리고 Y축에 평이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도형은 타원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타원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실제로 매 레벨 커브를 다 그려볼 때 다음 같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이게 X축이고 Y축이니까 Y축 쪽으로 길지요.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곡선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폭이 좁죠. 여기는 폭이 넓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완만하다가도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폭이 넓고 좁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이게 층층이 자른 것을 투영을 시킨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여기가 가파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레벨 커브를 이용해서 공면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스매티카 그 울프라알파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면의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한쪽에 그 뭐가 있냐면 이 레벨 커브 그래프를 그려놔요. 왜냐하면 레벨 커브 그래프가 있어야 공간 그래프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고 이 레벨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13번 볼까요? 콥 더글라스 그 생산함수의 등위 곡선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었죠.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아치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레벨 커브 이렇게 절단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절단한 것을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L은 이쪽이고요. K가 저쪽이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절단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리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레벨 커브를 정확하게 다 측정하기에는 그리 간단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본 결과 이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레벨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손 지문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그래프인지를 아직 몰라요.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벨 커브의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이런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원점 가까이는 굉장히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요. 하지만 원점 멀어지면서 등고선 간격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지는 몰라도 원점 가까이에서 아주 밀접하게 몰려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가 거의 뭐 직선이 맞닿아가지고 붙어버린 정도 되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는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경사면이 급할 때 저렇게 등고선 간격이 거의 붙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입체적인 그래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에서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볼록 두 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앞뒤로는요, 뒤는 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푹 파인 것처럼 저 뒤도 푹 파여 있어요. 약간 그래프를 돌려서 보면 이렇게 산 모양이 두 개, 움푹 파인 함정 모양이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 같은 게 두 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레벨 커브를 쭉 그려본 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이 그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 그래프를 그릴 때 같은 레벨 커브를 그릴 때 위쪽과 아래쪽은 색깔로 구별합니다. 색깔, 여기는 그냥 색깔 구별 없이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스매티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짙은 색과 또 옅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로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대략 어떤지를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벨 커브가 원점에 아주 밀집되어 있을 때 대략 원점에 가까이 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 커브를 통해서 공간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레벨 커브 같은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레벨 커브는 마치 자기장 같은 것을 나타낼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네요. 자, 여기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X축에 가까이 갈수록, 원점에 가까이 갈수록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원점에 아주 가까이 가는데 원점에 가까이 갈수록 불쑥 올라가고 푹 파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면이 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해서 홈이 쭉 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벨 커브를 쭉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치 위아래는 똑같은 게 대칭 모양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 올라가고 하나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거 내려갔죠. 보통 올라간 거는 뭐 만약에 이렇게 옅은 색깔로 칠해주고 여기 색깔을 안 칠한다면 그 색깔을 가지고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입체 그래프를 그려보면 굴곡을 어떻게 그려졌는지, 굴곡이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변수 함수에 대한 공간 공면의 그래프를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2변수 함수까지는 공간 공면의 그래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요. 3변수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수학 기호만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왜냐하면 더 이상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거든요. 물론 특별한 경우로 음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래프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그 그래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우선 살펴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3변수 함수는 독립변수가 3개로 주어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 2변수 함수 처음에 약속할 때 곱집합을 얘기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을 3번 곱한 거. 우리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뭐라 했었어요? r 3승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지금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해 봅시다. 여기에 속하는 원소 x, 여기에 속하는 원소 y,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z라 놨을 때 자, r의 3개의 곱집합에서 r로 보내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f라 표시한다면 이 순서상을 f에 의해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fxyz 이렇게 보내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u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yz를 독립변수, u를 종속변수라 보통 표시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요 f 안에 들어있는 변수는 다 통틀어서 독립변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종속변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종속변수고요. 이렇게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가 있을 때는 독립변수의 개수만 갖고 몇 변수 함수 이렇게 말을 해요. 독립변수가 3개면 3변수 함수, 독립변수가 2개면 2변수 함수, 독립변수가 하나면 1변수 함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속변수는 항상 하나를 써서 표시하고요. 그리고 관습적으로 보통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u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립변수가 3개니까 3변수 함수죠. u는 이퀄 fxyz는 공간상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3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u가 제로가 되는 경우 음함수꼴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u가 제로뿐만 아니라 1, 2, 3 다시 말해서 앞서 배웠던 레벨 커브를 여기다 적용하자는 뜻이에요. 앞에서 레벨 커브는 z는 이퀄 fx에서 z를 k로 놨을 때 레벨 커브가 나왔었죠. 바로 이 3변수 함수에서도 종속변수 u를 k라 놓는다면 여기서도 레벨 커브가 나타나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간 그래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 예문을 가지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3변수 함수라고 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함수의 정역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함수는 로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z-y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공간상의 점들의 집합이 바로 정역에 해당됩니다. 그냥 집합만 표시해 볼게요. 집합만 표시한다면 x, y, z들의 집합인데 다른 조건은 필요 없고요. z-y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제 14번의 정역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3변수 함수에다가 레벨 커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3변수 함수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u예요. 그럼 이제 u가 1일 때, u가 2일 때, u가 3일 때 등등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u가 1이면 어떤 그래프, u가 2면 어떤 그래프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요걸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게 z는 이퀄 이렇게 돼 있었죠.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그럼 한쪽으로 변수를 모아볼까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상반구면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곱을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도 제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이 양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상반구면뿐만 아니라 z가 마이너스면 하반구면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반구면과 하반구면을 한꺼번에 말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상반구면이었다면 얘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상반구면과 하반구면을 합쳐서 말했으니까 전체 그냥 구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모양의 구면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구면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이 함수의 등위 공면을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교재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 공면의 등위 공면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1이 됐을 때요.
얘가 1이 됐을 때는 반지름이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되는 구면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그래프는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4가 되는 구면이고요. 이 바깥에 파란색은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반지름이 2죠. 참, 아까 표현을 잘못했네요. 얘는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구면,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구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서피스가 돼요. 얘네들은 이제 레벨 커브라 말하지 않고요. 앞에서는 레벨 커브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얘를 레벨 서피스에서 등위 곡면이라 얘기를 합니다. 등위 곡면이에요. 이 등위 곡면은 삼변수 함수를 이해할 때 아주 도움을 줘요. 물론 삼변수 함수 자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등위 곡면까지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서피스라는 것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레벨 서피스 U는 이퀄 fx에서 U가 K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우리는 레벨 서피스라고요. Z는 이퀄 fxy 이퀄 K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를 레벨 커브라 합니다. 등위 곡선이라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삼변수 함수에다가 종속변수를 K라 넣었을 때를 등위 곡면, 이변수 함수에다가 종속변수를 K라 넣으면 레벨 커브, 등위 곡선 구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레벨 서피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끝으로 n변수 함수에 대한 것을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2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3변수, 4변수, 더 나가서 n변수 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의 자체는 동일합니다. R의 곱집합을 n번, 여기다 할까요? 이게 이제 n번입니다. 보통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n차원 공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응관계 F를 이용해서 실수 R로 보내는 사상을 생각합니다. 이 순서상이다 보니까 이 안에 속하는 거 X, 이 안에 속하는 거 Y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파벳의 개수가 한개가 있다 보니까 번호를 붙여서 이제 구별합니다. 모두 n개가 있죠? xn입니다. 그래서 이 F에서 x1, x2, 그리고 xn 이렇게 되고, 자, 이들이 이제 이걸 이제 종속변수 보통 U라 해서요. U가 이제 실수가 될 때 이 안에 속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돼서 약속된 것이 바로 요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n변수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앞 단원에서 벡터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n변수 함수는 보통 이렇게 쭉 이렇게 함수 관계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벡터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호 표기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Rn 공간상에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벡터를 X 벡터를 했을 때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시가 가능하죠.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이 이렇게 되는 벡터를 우리는 앞으로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순수성으로 한다 할지라도요.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꺾기기호 형태로 표시할게요. 벡터를 나타내는 또 이제 관습적으로 쓰는 고유의 기호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공간상의 벡터를 이것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다변수 함수, n변수 함수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n변수 함수를 벡터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벡터 표현은 f, x 이렇게 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변수 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벡터 표현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이렇게 벡터 표현을 즐겨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맨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 벡터 표현으로 주어지는 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미분적분학이라는 파트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재 13장 1절에 다변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변수 함수 평면상에 있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변수 이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공간 그래프고 또는 그 이상의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이변수 함수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공간상의 그래프니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3변수 이상이 되는 n변수 함수는 그냥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다. 수학적으로 다루는 그냥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일변수 함수의 미분 적분학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변수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 다변수 함수의 극한, 다변수 함수의 연속성, 다변수 함수는 미분을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다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하고 다변수 함수의 적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매 절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